챕터 13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도 되겠네요. 케이스 3를 볼 예정인데요. 케이스 3는 뭐가 추가됐냐면 bankruptcy cost, 파산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debt to equity ratio,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빚이 많으면 파산 가능성, 부도가 날 가능성이 증가하잖아요. 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역시나 부도가 나면 여러 가지 직접 간접 뒤에 나오겠지만 직간접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를 통해서 부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게 있다가 그거랑 기대 파산 비용이 뭔가 상쇄가 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뭔가 부채가 있으면 있을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회사의 가치가 감소하기 시작할 거예요. 당연히 WACC는 증가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이 K3에서는 부채가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다시 부채 증가에 따라 기업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최적의 옵티말 캐피탈 스트럭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뱅크럽시 코스트라는 게 뭐냐? 일단 직간접 비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직접 비용이라는 건 실제로 파산이라는 건 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 혹은 이런저런 실제 파산과 관련된 직접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얼마가 되면 엔론은 10조 달러였고 월드컴이라는 회사의 파산은 6억 불이었다고 하네요. 6억 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최종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걸 추가적인 손실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파산이 되게 되면 이런 걸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직접적인 비용은 당연히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 거죠. 아, 파산 비용이 있기 때문에, 파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우면 부채를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디스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관련하여 Financial Distress라고 해서 뭐 직역해 보면 재무적 공경, 뭐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런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즉 부채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갚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고요. 대부분 회사는요, 이런 Financial Distress, 재무적 공경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최종적으로 파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파산이 될 것 같을 때 비용이 간접적으로 뭔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indirect bankruptcy cost가 사실은 더 중요하게 되고 더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직접 비용보다 큰 게 더 많다는 거예요. 큰 경우가.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판사에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판사라다 법원에 그죠? 근데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일단 주주는 파산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채권자도 파산되기 전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자산을 잘 유지해서 자기들이 돈을 받는데 이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간접 비용이 발생하는 게 다 싫어요. 근데 이 간접 비용이 되게 큰 거고요. 에셋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문제가 뭐냐면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 CEO가 부채가 커짐에 따라서 어떤 거에 신경을 쓰냐면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노력을 투여하는 게 아니고 파산을 막기 위해서 뭔가 걱정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마련하고 이런 거에 집중한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간접 비용이 되는 거예요. 간접적인 파산 비용. 또 하나, 로세일. 아시겠지만 회사가 파산될 것 같으면 고객들이 그 회사를 재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요. 점점 더 매출액이 감소해요. 그러면 더 회사의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당연히 오퍼레이션, 영업이나 활동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회사가 제일 안 좋아지면 누가 먼저 나가는 줄 아세요?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회사를 가장 먼저 그만둡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 가지고 보통 다 회사를 경영하잖아요. 가장 우수한 인재가 먼저 떠나버리는 거죠. 회사가 파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파산 비용이 직접적인 비용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간접적인 비용은 추정이 좀 어렵은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보면 이 bankruptcy 코스트가 존재하는 경우 케이스 3의 경우에는 보면 부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파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대 파산 비용이 커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에 따라서 가치가 증가하다가 파산 비용의 증가랑 상쇄가 돼서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드디어 이제 기업 가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WACC가 늘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그래프의 세 개의 합인데요. X축은 total debt, 부채고요. Y축은 firm value예요. 보시면 그래프가 세 개가 있네요. 이게 다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부채가 얼마 있든 간에 기업 가치가 동일하죠. 이게 사실은 케이스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올리브 그린 색깔은 뭐냐면 부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업 가치 계속 증가하네요. 케이스 2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파란색, 이건 뭐냐면 기업 가치가 이자 비용이 절세 효과 때문에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 부채로 인해서 파산 비용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면 파산 비용이 더 증가해서 기업 가치가 감소한다는 거죠. 바로 이 포인트가 옵티멀 캐피털 스트럭처가 되는 거고요. 이 세 번째가 케이스 3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옵티멀 캐피털 스트럭처가 이 케이스 3의 경우엔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 보면 사실 오늘 이걸 알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요. 세금도 없고 파산 비용도 없는 경우에는 옵티멀 캐피털 스트럭처가 없어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비중을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세금은 이때 파산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옵티멀 캐피털 스트럭처가 100% 넷이에요. 100% 타인 자본인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 타인 자본이면 주식이 없다는 뜻이고 그럼 주식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 많으면 많을수록 좋냐면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 때문에. 케이스 3 세금도 있고 파산 비용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채랑 자기 자본이 좀 일정 부분 섞여 있는 옵티멀 캐피털 스트럭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로 인해서 부채를 쓰라고 하는 거고요. 파산 비용 때문에 역시나 자기 자본 쓰라고 하는 거고. 그 두 개의 힘의 균형에 맞추는 어떤 옵티멀 캐피털 스트럭처가 존재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figure 13.6가 사실은 이 챕터 13의 가장 중요한 그림인데요. 위가 사실 프로포지션 1이고요. 밑에가 프로포지션 2라고 볼 수 있어요. 위에는 기업 가치 얘기고요. 아래는 WACC, 가중평균 자본 비용 얘기예요. X축은 total debt 혹은 debt to equity ratio, 지금 똑같이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말해주고 있고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적은 바와 같이 케이스 1, 케이스 1, 수평이죠. 부채가 얼마든 간에 기업 가치와 WACC가 동일한 거예요. 상관없는 거죠. 케이스 2 보겠습니다. 올리브 그린 색깔이네요. 보니까 어때요? 기업 가치는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죠. 세율이 높고 부채가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계속 증가하는 거고요. 가중평균 자원 비용은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케이스 3. 케이스 3는 기업 가치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해서 어떤 옵티멀 포인트가 있고요. WACC는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는 어떤 옵티멀 최저점이 있어요. 이 점이 바로 옵티멀 캐피탈 스트럭처가 되는 거고요. 현실은 사실은 케이스 3니까 현실에서는 회사마다 옵티멀한 캐피탈 스트럭처를 갖고 있겠구나, 기업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 잘 나가는 삼성전자도 빚이 있는 거고요. 다 모든 회사들이 다 빚을 갖고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뭔가 이 부채 의존도를 결정하는 부채에 대한 비중을 결정하는 추가적인 얘기는 없을까? 있다고 하는 거죠. 일단 세금 얘기도 좀 더 해보면요. 이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는 누가 중요하냐면 세금을 낼 게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죠. 즉 세금을 낼 게 있다는 뜻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large tax liability. 돈을 많이 벌 게 있는 회사일수록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도 크고 그래서 부채에 대한 의존도도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존도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잠재되어 있는 누적되어 있는 손실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라는 게 소용이 없는 거죠.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감가상각 등을 통한 즉 이자 비용도 비용이지만 감가상각비도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감가상각비를 통한 감가상각비에서 나오는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하면 굳이 이런 이자 비용 절세 효과를 누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의사결정할 게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계 세율이죠. 마지널 텍스 레이시 높으면 높을수록 역시나 돈을 빌릴 가능성, 인센티브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파이낸셜 디스트레스 리스크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즉 재무적 공경 상황, 뭔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한 위험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재무적 공경에 대한 위험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회사는 빚을 덜 쓰게 될 거예요. 파산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재무적 공경 상황에 비용이 영향을 주는 거죠. 이 비용은 회사나 산업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산업은 부채를 더 많이 갖고 있고요. 어떤 산업은 부채를 덜 갖고 있어요. 이 재무적 공경 상황, 이 부채에 대한 뭐 비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뭐에 달라지냐면 tangible asset, 즉 유형 자산이죠. 유형 자산이 많이 있으면 많은 회사는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요. 왜요? 유형 자산이 많이 있으면 회사가 혹시나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유형 자산을 매각해서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빚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도 더 많이 빌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펴보면 이런 옵티멀 캐피털 스트럭처는 산업마다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좀 이 책에서 보여준 게 2010년인 거 확인인데요. 살펴보면 좀 부채 비중이 낮은 산업은 컴퓨터 이퀴먼트나 드러그 이런 제약회사 이런 쪽은 부채비율이 낮대요. 근데 누가 높냐면 페이 텔레비전 그 케이블 TV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우에는 케이블 TV 회사를 하려면 전 미국에 뭐 깔고 뭐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유형 자산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어라인 항공사의 경우에는 비행기를 유형 자산으로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바와 같이 유형 자산이 좀 많은 인더스트리가 부채 비율이 크고요. 유형 자산이 낮은 인더스트리가 좀 부채 비율이 낮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마다 부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채 비율만 가지고 부채가 높네, 낮네라고 할 수 없고요. 반드시 그 산업 내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조금 더 다른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레버리지가 큰 부채 비율이 높은 산업, 부채 비율이 낮은 산업을 봤대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 뭐 방송국은 부채 비율이 좀 크네요. 에어 트랜스포트, 항공사, 호텔, 빌딩 컨스트럭션, 그다음에 내추럴 가스 뭔가 투여한 유형 자산이 많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높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일렉트릭 이퀴먼트, 에듀케이셔널, 드럭, 바이오로지컬 프로덕트 뭔가 유형 자산이 아닌 사람이 뭔가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재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낮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나라별로도 봤어요. 1991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나라별로 레버리지를 한번 봐봤는데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없는데 있네요. 한국이 1등이네요. 나쁜 거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1991년부터 2006년도까지 우리나라는 아주 성장을 많이 했어요. 즉 회사가 잘 나갈 걸로 예측이 되면 부채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잖아요.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 레버리지 이펙트 때문에 부채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나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채가 되게 컸구나.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게 낮았고요. 뭐 사우스 아프리카, 캐나다, USA 등등 약간 뭐 선진국으로 분류된 곳들이 부채 비율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등에서 약간 이머징 마켓 앞으로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나라가 역시나 부채 비율이 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CFO들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너희는 그 자본 구조에 대해서 뭔가 목표가 있니? 그래서 타겟이 있니? 타겟 자본 구조가 있니? 대충 있어. 없는데. 어, 다소 있는 것 같아. 아주 명확하게 있어. 즉, 명확하게 다소 느긋하게 다 있다는 쪽이 없다는 쪽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마다 목표, 부채 혹은 목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잘 나가더라도 빚을 쓰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살펴보면 산업별로
부채의 비중이 다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도 부채별 저기 사업별로 산업별로 부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것 같고요. 여러분 그룹 과제에서도 여러분이 선택한 회사가 산업 내에서 부채 비율이 많은지 적은지 검토해 보시고 왜 적은지 왜 많은지 한번 결론도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 같은 걸 확인해 봐서 부채 비율이 큰지 작은지 왜 큰지 작은지 이런 것도 확인해 가시면 면접 때 아주 유용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 챕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레버리지 이펙트 기억나시죠? 레버리지 이펙트는 뭐냐면 타인 자본 의존도의 증가에 따라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 이익, 주주에게 들어간 이익률이나 이익의 변동성이 커진 현상을 지렛대 효과라고 부른다. 그래서 부채가 크면 클수록 잘 나갈 때는 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요. 회사가 좀 안 좋을 때는 주주에게 손실을 더 크게 끼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 이븐 EBIT는 뭐였냐? 즉 회사가 부채를 쓰냐 안 쓰냐, 부채를 많이 쓰냐 적게 쓰냐 할 때 그 두 개를 비교하는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그래서 두 개 어떻게 쓰든 간에 이 브레이크 이븐 EBIT를 벌면 주주에게 들어간 EPS가 동일하게 되는 그 EBIT를 브레이크 이븐 EBIT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도 나오게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경제적으로 경영적 임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느냐? 브레이크 이븐 EBIT보다 EBIT가 크면 부채가 유리한 거고요. 브레이크 이븐 EBIT보다 실제 EBIT가 작으면 부채가 불리한 상황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는 옵티멀 캐피털 스트럭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사실은 파산 비용과 세금과의 트레이드오프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세금만 생각하면 부채가 유리하고요. 파산 비용만 생각하면 부채가 불리해요. 그 두 개의 트레이드오프, 두 개의 경쟁에 따라서 옵티멀 캐피털 스트럭처가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세 가지 케이스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케이스 1 경우에는 세금도 없고 파산 비용도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 케이스 2는요. 세금만 있는 경우에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세 번째 케이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채도 있고 파산 비용도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최적의 자본 구조가 도출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제 이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들었으면 재무관리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나요? 없죠.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나면 이 과목이 무엇을 배웠고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재무관리를 제가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볼게요. 재무관리 무엇이냐?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캐피탈 버지팅, 투자 의사 결정과 디터미닝 캐피탈 스트러처, 자본 조달 결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 극대화는 기억하시겠지만 주주부의 극대화였어요. 주주부의 극대화. 왜 기업 가치가 주주부의 극대화였냐면 재무상태표의 밸런스 시트 에셋, 라이빌리티, 이퀄인데 기업 가치 극대화인데 부채는 고정인 거죠. 빚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정해진 빚은 얘는 고정이고 얘를 극대화한다는 뜻은 이퀄이 주주부를 극대화한다는 뜻이고 주주부는 주가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발행 주식수가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주가를 극대화하는 게 주주부를 극대화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투자 의사 결정, 캐피탈 버지팅, 자본 예산이라고 부르긴 했거든요. 이걸 했었어야 됐어요. 어떻게 했었냐? 캐시플로우를 추정했었어요. 뭘 이용해서? 캐시플로우 from asset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캐시플로우를 추정하고 추정한 이후 적절한 할인율을 활용해서 NPV, IRR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그 할인율은 뭐냐면 WACC라고 하는 걸 활용했었죠. 그래서 각 사업마다 우리 회사의 평균적인 위험과 동일하면 WACC로 할인하고요. 평균적인 위험보다 더 위험하면 WACC보다 더 높은 걸로 할인하고 덜 위험하면 더 낮은 수익률로 할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NPV, IRR로 투자자 결정을 했고요. 자본 조달 결정은 세금과 파산 비용 영향을 줬죠. 세금은 부채를 쓰라고 하고 파산 비용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WACC 계산도 했었어요. WACC를 최소화하는 그게 바로 기업 가치를 최대화하는 거다. WACC를 최소화하는 자본 구조를
찾으면 됐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 재무 관리의 내용을 곰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학기 온라인으로 하느라고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미래 인생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기를 정말 응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올프라인 수업이었다면 아마 이런저런 회사 취업과 관련 얘기 되게 많이 들려드렸을 텐데 그걸 많이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고요. 온라인 수업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